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44쪽 보세요. 저번에 그 도시개발법 흐름만 잡아두고 그죠? 계획까지 했습니다. 계획까지 구역 지정할 차례입니다. 자, 이 흐름부터 정확히 잡아두셔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도시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발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 살짝 있었고요. 예외적으로 녹지나 비도시 같은 데는 구역부터 지정을 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었다. 보통은 이제 계획구역이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시행자는 믿어주는 공공과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눌 수 있었고, 민간 중에서 이제 조합, 이것이 도시개발 조합이었습니다. 자,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땄고, 사업 시행권을 땄다 그러면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뭘 줄지 그 계획은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시행자가 수용을 통해서 취득하는, 그래서 일반 공급하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랑 땅과 땅을 바꿔주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 둘을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섞어 쓰는 것은 섞어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하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일반 분양을 해버립니다.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 계획을 세워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나서 역시 공사 시작해서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이후에 별도로 이제 줄 사람에게 여기는 따로 환지를 특수하게 처분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존재하죠. 여기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것이라 따로 얘기는 없고. 자, 요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중간에 다른 절차와 달리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서 중간에 존재했고요. 그럼 잡으면 돼서 제가 대부분 구역 지정권자가 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구역 지정권자가 다 하는데, 이 구역 지정권자 그냥 지정권자라고 답하시면 돼요. 지정권자. 요 사람이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시도지사급에서 주로 합니다. 대도시에서만 대도시장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외 국장, 요 사람이 지정권자로서 그냥 지정권자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빼놓고죠. 환지계 인가권자. 환지계 인가권자인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하나 빼놓고 대부분 다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 이제 동의요건을 좀 정리하신다라면 조금 쉬운 동의요건이 일반적 동의를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그리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보통 동의로 봐서 요거를 일반적 동의 요건으로 보시고, 그렇지 않은 동의 세 가지를 예외를 따로 구별하시는 것이 조금 낫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자, 지금 이제 지정권자 할 차례죠? 지정권자 할 차례입니다. 자, 그럼 지정권자라면 살을 좀 더 여기다 붙이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인데, 행정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관할구역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정을 못하고요.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구역정을 요청하는 요청권자라고 했습니다. 요청하면 지정을 해줍니다.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사람 중에서 제한권자가 있어요. 제한. 만약에 이들 중에서 구역을 지정을 제한을 해서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시행자를 지정해 줄 때 제한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이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중에서도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제한권자입니다. 근데 일단 행정청이나 조합은 제한 못한다라는 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왜 행정청은 제한을 못하느냐? 자기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지정하면 되잖아요. 따로 이 제한을 인정할 필요가 없네, 그죠? 조합은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제한할 때는 없어요, 조합이. 다른 공사 등은 뭐 그전부터 있던 사람인데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 조합이라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회라고 따로 만든 조합이라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잘 생각하시고 요 둘을 뺀 나머지 시행자가 제시자가 제한하는데요. 제한할 때도 보통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제한할 것 같은데 지정권자에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도 특이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요청을 해주고 이런 식의 구조. 누가 누구에게가 다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이 제한을 할 때 민간이 제한할 때는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요거 여기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총수는 필요 없잖아. 면적 3분의 2. 그런데 이것도 항상 민간이 제한할 때 요건을 갖춘다는 게 기본이에요. 공공이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을 채워야 된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숫자는 그 다음 얘기고 민간에 대한 차별. 괜히 민간이 제한해서 받아들여줬지만 민간이라 못할까봐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한할 수 있다. 요 구조 저기다 붙이는 거죠. 하나죠. 자, 보시면 이제 구역 지정권자를 보시면 이제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입니다. 또는 대도시장이잖아.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원칙적 지정권자고요. 방가리 2번은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예요. 공동지정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정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지금 여기서는 요 한 사람 빼놓고 행정처럼 하면 지정권자가 다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 뽑을 때는 공동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고 해서 공동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일할 때마다 협의를 해야 돼. 일할 때마다. 불편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정해주면 그 사람이 쭉 하는. 계획 세울 때는 공동 수립도 있거든요. 계획으로 끝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일할 사람 뽑을 때는 공동 지정하게 되면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식의 구조예요. 협의를 해서 한 사람 정한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협의를 해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만 양가로 2번 보세요. 국장 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좀 더 구역지정 파트에서는 많이 물었던 겁니다. 국장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드문 케이스거든요. 뭐 나라 일과 관련돼 있으니까 나설 거 아닙니까?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국장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가지 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답니다. 당연히 국장이지. 나라가 할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요. 중앙행정기관장. 요거를 2번을 제일 많이 바꿔서 내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내는. 여러분,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장에게 요청을 못하죠, 그죠?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 그랬잖아.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국장에게 직접 요청했을 때 국장이 지정하는데 그것이 중앙행정기관장이죠. 중앙행정기관장이면은 어느 일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겁니까? 나라 일과 관련해서 요청하잖아. 시장군수구청장이 무슨 나라 일을 걱정합니까? 시군구 일과 관련해서 요청할 테니까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지.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내는. 또 하나는 제한. 저 제한 여기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는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왜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느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안 되고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이 사실 엄밀하게는 영의정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은 공사 중에서도 지방공사는 빠져. 지방공사가 국가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한할 때입니다. 이런 요건 채웠을 때 국장에게 할 수 있지 다른 때는 안 돼요. 또 4번의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로서 관계 시도사, 대도시장 간에 협의가 안 될 때, 아까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 협의가 안 된다라면 국장이 나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경우, 항상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라면은 어디서나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니까 이렇게 다 이해하실만 합니다, 이게. 여기 햇빛이 잘 들어와서 그냥 여기 아주 근데 어디 둘 데도 없네 이게. 여기서 처음 강의를 해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이 됐죠? 며칠 됐으니까. 자, 하여튼 국장이 하는 경우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1번 보시면 아까 저기 써놨던 거. 보통의 시장은 구청장은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 제한을 보시면요. 방금 1번에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국가지자체 조합이 아닌 자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잖아. 행정청 안 돼요. 조합 안 돼. 없어서. 아닌 자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넘겨보세요. 누구에게 제한하느냐?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장문수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반가로 2번이 아까 국장에게 직접 제한하는 예외를 얘기하고요. 이때 제한할 때 반가로 4번에 1번 보세요. 동의요건. 조합을 제외한 민간시행자에 해당하는 자, 즉 민간시행자는 조합은 없으니까 빠지는 것이고요. 민간시행자는 구역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예외 중에 하나, 민간시행에 대한 동의요건. 이 정도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뭐 구역이 이런 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150쪽 가보세요. 150쪽. 자, 구역 지정의 효과가 나옵니다. 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는 건데요. 먼저 양가 1번 보시면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해당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등서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이 두 군데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기본 효과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면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면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지역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의제되느냐 보느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농림지역이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이 개발할 땅이니까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보내야 변경을 해야 개발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뭐 뻔한 일을 그렇게 관리계획 세우느냐. 저절로 이 땅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이 땅은 저절로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시지역은 일반적 개발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한 개발까지는 담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잖아. 항상 필요하다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형상으로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역이 의제됐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이제 여기서 세우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의제가 안 되는 것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의제가 안 되는 거. 비도시에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다. 우리 뭐 농림지역이지만 예를 들어 뭐 개발진흥지구가 여기 위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배우시잖아. 비도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지정돼 있다라면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겠네요.
치고 다니기 있어서 바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되잖아. 또 취락지구일 때도 그래요. 취락지구. 우리 배웠던 취락지구는 주로 시골에서 취락을 정비역에서 한다 그랬잖아. 시골에서. 간단하게 취락만, 낙후된 취락만 정비해주면 돼요. 녹지, 비도시, 시골에서.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여기서 취락만 정비해주는 간단한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의지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사업이라 이거는 이미 치고 다니기 규칙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낼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양가로 3번이거든요.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이게 바로 제가 요거 할 때 저 말씀을 드렸었던 도시개발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거.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통제하는 거.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제인데 처음은 국회법에서 한 번 나왔고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그쪽이랑 차이점으로 하셔야 돼요. 그쪽이랑 달라요. 왜? 취지가 달라서. 국회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제하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난개발 방지로 봤잖아요. 난개발에 해당되는 것을 다 허가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잘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요 개발행위 허가제가 다음 주에 하겠죠. 다음 주에. 정비구역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나 여기나 둘은 똑같아요. 국계법이랑 차이가 나지. 여기나 정비구역은 각각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잘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하는 취지가 똑같아요. 95%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보시면서 국계법이랑 차이점 위주로 보시고 정비법에서는 여기랑 이제 거의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짝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1번 보시면 그래서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라고 써놨어요. 그 취지를 써놔야 허가 대상과 비허가 대상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방금 1번 허가 대상 보시면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통제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구역 지정 직전에 구역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 공고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공시장으로서의 허가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의 개발행위 허가죠. 이건 도시발사과 관련이 없는 걸 전제로 합니다. 지금 그래서 특공시장으로서 따로 적어놨는데 허가 대상을 묻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는 제가 밑줄 그려놓은 부분만 그세요. 국계법과 차이 나는 부분만 밑줄 그릴 테니까. 다른 건 똑같아. 이게 더 많아. 허가 대상이 좀 더 많습니다. 자, 우리 일부 기업번의 건축의 건축 등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설 건축을 포함한다는 괄호수 얘기는 밑줄 그어두세요. 가설 건축물 포함을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대수선 용도 변경도 밑줄을 그시고 대수선 용도 변경도 밑줄을 그시고 이것이 이제 차이점을 밑줄 그어놨습니다. 자, 지금 국계법으로 비교해 보시면 국계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하나만이에요. 하나만. 거기서 난개발이기 때문에 새로 건물 짓고 하는 것이 난개발이지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는 난개발을 안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들어가요. 그쪽에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설 건축물이면 존치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쪽에서는 필요 없는 게 내버려둬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거든 그게. 그러니까 난개발로 안 보는 거예요. 허가 필요 아니에요.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쪽에서 물어보고.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이 여기 들어서 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됐다라면은 이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생각을 해봐요. 요거 철거할 때 보상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계법에서는 가만 내버려둬도 곧 철거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당장 사업을 한다면 없앨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보상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처음보다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다 지장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수선 용도 변경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크게 고치는 대수선을 하든지 쓰임새인 용도를 바꾸는 용도 변경 행위를 할 때 국계법에서는 난개발이 아니지. 왜? 건물 모양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허가 대상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수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보상비가 올라가겠네요?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더 넓어 여기가.
하여튼 그 취지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취지대로. 니은번 공작물 설치 똑같습니다. 디귿번 형질 변경 똑같아요. 리을번 토속 설치 똑같아요. 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허가 받으니까 똑같아 이것도. 미음번은 밑줄 것이고 토지 분할 자체가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 토지 분할이면요, 국회법에서는 모든 토지 분할이 아니고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너비 5m 이하 조그맣게 분할하는 것을 단계발로 봤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럼 여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 더 넓잖아 이렇게. 여기서는 면적이 아니고 토지 분할되는 것 자체가 아무리 넓게 분할이 되더라도 분할되는 순간에 토지 소유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토지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그 자를 챙겨야 될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돼요. 그래서 여기는 면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토지 분할 자체가 아무리 넓게 분할돼도 사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유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사업 못합니다. 사업성이 악화돼서 토지 분할 자체가 허가 대상이에요. 물건 쌓아놓는 얘기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에 밑줄 그어두시면 돼.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에 밑줄 그어두세요. 1월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국회법에서는 녹관자에서, 여긴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도시개발구역이 전제돼 있으니까. 근데 1월 이상은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여기는 이 얘기했잖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전제로 한다고. 만약에 옮기기 쉬운 물건을 아무리 오랫동안 쌓아놔봤자 법에서 옮기기 쉽다는 얘기는 옮길 때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업에 지장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래야 옮길 때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종목의 벌채 시기는 통째로 밑줄 역시 거두시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국계법에서는 나무를 심고 베는 것은 아예 난개발로 안 봐. 나무 심고 베는 게 무슨 난개발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로 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훌륭한 나무가 있었어요. 여기 나무들이 뭐 숲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숲이 훌륭했어. 응?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해봐. 아주. 이런 숲이 있으면 이거 내버려 두고 다른 숲이 없는 곳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이런 거 숲이 도시 개발하는데 중간에 좋은 숲이 있다면 이거 자체가 엄청난 프리미엄이죠 이게. 그런데 만약에 벌채를 통제하지 않아서 이걸 싹 베버렸다 칩시다. 그럼 사업에 지장을 주잖아. 이것 때문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수목이 없는 땅에, 중목이 없는 땅에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만 나무를 막 심는다. 식재. 왜 심는다 그랬어요? 다 보상받으려고 심는다 그랬잖아. 그게 다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라니까. 여기서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국계법에서 물었다면 아니지만, 네?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반거래분에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쭉 나오는데 역시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에 지장을 안 주는 것들이죠. 기역, 니은, 디귿은 그쪽이나 이쪽이랑 똑같습니다. 나머지 여기 있어도 나머지 있는 것도 그냥 말 그대로 객관식이니까 나왔을 때 이해만 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기억번에 재해복구랑 응급조치, 응급조치 성격서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어디서는 안 받지. 니은번은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공작물. 자, 우리 공작물 설치가 원칙이 허가입니다만 이건 간이공작물이라, 간단한 간이공작물이라, 그것도 농사 짓기 위한 농업,林업, 수산업을 위한, 생업을 위한 간이공작물이니까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비닐하우스. 농사 짓겠다라고 비닐하우스 하나 짓는데 버섯재 배사, 고추 건조장, 탈곡장, 농사 짓기 필요한 이런 거 설치하는데 이게 무슨 난개발이 되겠습니까? 사업의 지장을 어쩔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생업이 한 것이라. 사실 국회법에서도 안 봤지만 이런 내용 비슷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관련 형질 변경이면요,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죠. 농사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이라 역시 이것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건 똑같은데 리얼본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발에 지장을 안 준대요. 또 자연환경도 훼손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난개발이 되겠습니까? 아니, 난개발이 아니고 사업에 지장을 주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들어가신 분 그래도 허리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심하게 허리를 굽히고, 그 정도면 여기 화면에 안 나와요. 아유, 지금도 저렇게 허리를 굽히고. 허리 보호해야지. 이거 나오면, 찾겠어요, 이거? 허가 대상 아닌 걸로? 보면 되잖아, 지금. 자, 미음번의 두지발구에게 남겨두고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 이거는 왜 가벼운 것입니까?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쌓아놓는데요. 그러면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라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여기 손을 대요, 안 대요? 안 된다 말이에요. 사업할 때 아무리 물건 많이 쌓아놔봤자 에? 거기 손댈 땅이 아닌데 무슨 사업에 지장을 줍니까? 또 비읍번은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이거는 왜 가벼운 겁니까? 임시식재라. 잠깐 심어놓는 건데 보상해줄 필요 없잖아. 임시식재라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주의하실 게 괄호 속에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경작지는 농사 짓는 땅이 경작지고 이 경작지에는 농지에는 종목을 식재하는 것도 농지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임시식재라도 경작지에서 심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돼. 그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임시식재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경작지가 아닌 곳에 지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인 땅에 대지에다가 잠시 건물 지을 땅인데 중목을 임시식재했다. 보상해 줄 필요 전혀 없거든. 거는 경작지에서는 더 해고라 해줘야 돼요. 지금 요 얘기는 거의 정비구에서 거의 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쪽에서는 같은 건 이제 차이점 한번 보실 거예요. 번갈아서 한번 기득권자 보호 보세요. 역시 기득권자 보호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비법이랑 여기 똑같아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지정되기 전의 옛날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자로서 새로운 행위 제한에 가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이냐? 30일 내 신고라는 거. 30일 내 신고라는 거. 자, 우리 3번 보시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구역 고시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 이미 허가를 받았다라든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행위를 얘기해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모든 기득권자의 공통점이고 착수한 자는 구역이 지정 고시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시장에게, 시장원주에게 신고한 후 배속할 수 있다. 30일 내 신고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국계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우리 국계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들었을 때 그 기득권자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역시 착수한 자 보호하는 건 똑같고 원칙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다 그랬죠? 신고도 필요 없죠? 그런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예외 2가지.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점 보호구역 지정하는 관리계획이 들었을 때만큼은 그냥 할 수는 없고 신고는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 3월 내 신고잖아. 3월 내 신고. 그 예외랑 비교를 해봐도 시수는 3월 내 신고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되면 30일 내 신고해요. 어느 게 더 절차가 까다로운 겁니까? 3월과 30일 중에는 3월이 까다로운 거예요? 3월이면 3월 내에만 신고하면 되지 3월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30일이면 30일까지만 신고해야지 보호받지 30일만 지나면 보호를 못 받죠? 이게 까다로운 거라고. 이게 특별법이라 그쪽이랑 비교해봐도 국회법이랑 비교를 해봐도 도시개발법 정비법 나오는 것이 더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건 30일 내 신고잖아. 30일 내 신고. 기간이 짧은 게 더 까다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3이라도 그쪽은 3월 내, 시수는 3월 내 신고, 요거는 30일 내 신고라는 거. 이게 더 센 겁니다. 규제가 더 센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됐고요. 이것도 넘겨보세요. 자, 이제 구역의 해제 의제 사유가 나오는데, 자, 우리 해제 의제 사유, 앞에서 국회법에서 한번 나왔는데, 2번째 나오는 건데,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구역이 지정돼서 이런 효과가 생겼는데, 이 구역이 해제되는 사유가 있어요. 구역이 없어지는 사유가. 여기서는 자동 해제죠?
그러니까 해제된 것으로 보는,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해제된 것으로 보는 사유가 있는데 크게 이 해제 의제 사유는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죠. 사업이 미시행 시, 사업을 해야 될 땅에 사업이 안 되고 있다라면 안 될 것 같으면 해제를 해버리겠다. 반대로 사업 시행이 완료됐을 때, 우리 국회에서 살짝 배운 거 있어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사업이 미시행, 반대로 사업 시행이 완료가 돼서 둘 중에 하나예요. 효과는 역시 이미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업식이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라면은 구역 지정으로 의지했던 이 효과는, 요것들은 과거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요거는 환원, 요거는 폐지된 것으로 봐요. 미시행이니까. 사업식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다라면은 환원이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이거를 과거로 되돌리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이미 했었어요. 원리 똑같아요. 단지 여기서는 이제 어느 때 해제된 것으로 보느냐, 그 사이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원리는 다, 나머지 원리는 똑같으니까. 자동 해제는 항상 다음 날에 붙는 건 당연하죠. 모든 해제는 다음 날에 붙는다 그랬잖아. 자, 먼저 요거부터 생각해봐요. 사업 시행 완료된 사유는 그냥 우리가 이 틀 속에서 보시면 그냥 쉬워요. 보통 이 방식이다 그러면은 언제 공사가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공사 완료 공고일. 안 적어놨지? 제가 공사 끝나면 중고검사를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가 공사 완료됐다는 사실을 공고한 거예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줍니다.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언제가 끝날 것 같아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되겠지. 공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환지 처분하니까 보통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일, 여기라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붙는 건 다 똑같고, 이거는 완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통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미시행에서 사업이 미시행이니까 언제로부터 무엇이 몇 년 내 없을 때 이런 식의 숫자가 필요한 거고, 이것도 여기다가 틀을 잡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 그림을 통해서 잘 보시도록. 자, 지금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이 안 할 때 안 합니까?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이 안 될 때. 그래서 우리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제일 핵심 절차를 사업 시행권을 따는 실시의 인가 신청으로 보기 때문에 구역의 지정에서 빨리 실시의 인가 신청을 하라. 이 핵심 절차는 인가 신청을 3년 내 안 하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지 증서를 본다. 만약에 녹지 비대에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게 되면 구역 다음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나서 인가 신청 들어갈 겁니다. 그죠? 순서가 이렇게 되죠? 보통이라면 요때서부터 요거, 보통이라면 요거 다음에 요거 나오고 요거 다음에 요거 나오니까 요것이 2년이고 요것이 3년이에요. 이 녹지나 비도시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아주 구역이 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제일 큰 숫자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 정도가 되면은 2년, 3년은 너무 짧다. 이것이 5년으로 늘어나는 예외는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입니다. 자, 어쨌든 이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구역이 고지된 때로부터 계산하든 이것이 나중에 들어서서 계획 고지된 때부터 계산하든 둘 다 실시의 인가 신청은 둘 다 똑같이 3년 내 없을 때다. 요때든 실시의 인가 신청은 둘 다 3년인데 구역과 계획 사이가 2년이죠. 이건 둘 다 3년인데 요 그림으로 이것이 이제 330만 이상 되면 5년이고 다음날 붙는 건 똑같고. 응?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도. 자, 우리 구역의 그 해제 의지되는 거 한번 보시죠. 양가 1번에 구역 해제 사유부터 보시면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반가 1번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고 반가 2번은 사업이 완료된 사유가 돼요. 사업 미시행이 1번인데 그게 동그라미 1번은 원칙적으로 그 순서대로 할 때 어느 때로부터 무엇이 몇 년 내 없는지를 딱딱 보셔야 돼요. 구역이 지정 고지된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의 인가 신청을 안 할 때잖아. 구역과 인가 신청 사이 3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에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한다면 기획번은 이렇게 돼 있죠.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해야 합니다. 구역과 계획 사이 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데 다만 이때도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는 5년으로 하겠다라는 예외가 붙어 있고요. 니은번은 계획을 고시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계획과 실시의 인가 신청 사이 3년을 얘기하잖아. 그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겠다. 2번은 사업 완료된 사유. 도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보통은 공사 완료 공고가 끝난 때니까. 그런데 괄호 속에 보시면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이렇게 되겠죠. 나눠보시고 이때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데 해제 효과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 2번에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때는 즉 해제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구역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 기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구역 지정 전의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 기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과거로 되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담아내놓고 공사완료 공고나 환지 처분 공고에 따라 사업 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됐다. 사업 시행 완료로 해제 의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뭐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예. 자, 지금 구역의 해제까지 보셨어요? 구역 해제로 봤으면 이제 구역이 끝났고 이제 시행자 파트 들어갑니다. 넘겨보세요. 시행자 파트에서는 보통은 12사람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환지 방식은 당사자가 사업에 종전의 땅을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성격상 12사람 중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환지 방식에서만큼은 별도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 될 때 예외적 시행자 지정이 있는 거죠. 환지 방식은 별도로 그 성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사람 중에서는 양 1번 얘기거든요. 1번 원칙적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12사람 중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이게 보통인데 네모난 2번은 환지 방식에서만큼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번에 12사람 중에 지정하는 이 얘기는 그 12사람을 이건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작년에도 여기서 3번의 정부 출연 계획 기업번 얘기 하나 나왔지만 정답과 관련 없는 지분이었고 이건 대충 보셔도 되고 이걸 통해서 공공과 민간 정도로 구별해 주시면 나중에 수용 방식에서 민간에는 차별받는다 그래서 그때 주로 이제 민간이 누구냐 여기서 공공과 민간을 좀 구별해 주세요. 뭐 그것도 다 적어 놨습니다만 자 먼저 박스의 1번 누가 시행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행정청, 국가자치 당연하고요. 2번에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공사 쭉 나옵니다. 3번에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에서 기억번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세권 개발사업 할 때만 니은번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에서 사업할 때만 4번에 지방공사까지 여기가 공공이에요. 공공. 지방공사 이상을 믿어주는 공공시행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이제 10번까지가 민간 시행자로 보시면 되거든요. 5번의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시행자 될 자격이 있어요. 민간인입니다. 6번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에서 설립한 조합. 이게 도시개발 조합이죠.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괄호 속에 도시개발 사업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다른 것과 달리 조합만큼은 전부 환지 방식이라면 그냥 환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수용 사용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이 보상받고 나갈 사람인데 나가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의미가 있지. 그래서 조합이 무조건 나오면 개발로서 조합 나오면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사람이에요. 다른 데는 시행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미력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일정한 요건. 법인,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했고요. 이때도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3대 권역제 중에서 과밀억제 권역이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제일 개발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과밀을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줌으로써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야 인구 이제 과밀 현상을 조금 억제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민간인입니다. 자격이 있어요. 반대는 안 돼요. 8번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우리는 주택법에서 등록사업자라고 하죠. 민간인 중에서 등록한 사람, 등록사업자 중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민간인입니다. 등록사업자가 되니까요. 9번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는 등 일정한 자, 건설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건설회사가 이렇게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토목공사업 등 면허를 받았다? 건설업자라고 합니다.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9-2가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갖춘 자. 민간인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여러분들도 그 법에 따라서 개발업자 되고 싶으면 일정 등록 기준만 가서 등록하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돼요. 민간인. 10번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민간인이잖아. 11번은요. 위에 해당하는 자 조합을 제외하고 조합만 빼고 나머지 조합은 돈이 있어도 사업에만 충실해야지 출자 못해요.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별도 법인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출자 법인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공공과 민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출자했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공이 많이 출자했으면 공공으로, 민간이 더 많이 출자했으면 민간. 그래서 우리 고할에 제가 공공과 민간을 나눠놓기를 공공이면은 국가에서부터 지방고사까지 얘기하고 민간은 나머지 이렇게 해놓고 단출자 법인은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경우는 민간에서 제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간은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요. 자, 이 원칙과 달리 환지 방식에서는 별도의 원칙이 존재하는데 네모난이 2번이 되겠습니다. 환지 방식에서만. 원칙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2사람이 아니고 당사자인,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지정한다. 이 사람 지정해 주라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12사람이 아니고 환지 방식에서만 그래 성격상. 그런데 이때도 토지나 조합이 본인이 되고 싶다고 해야 시키지 억지로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안 한다 막 이럴 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당사자를 아니면 예외적으로 지자체를. 2번 다시 그 예외가 나오죠. 지정권자는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가지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아니라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등 이하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 중에 하나고, 첫 번째가 지정받을 토지주나 조합이, 박스의 첫 번째 토지주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이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요것이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이에요. 개발계획 고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그러니까 지금 환지 방식에서 지정받을 토지나 조합이 여기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요 그대로 지정을 해줍니다. 또 신청을 안 했대잖아. 안 했대잖아. 아니면 신청했더라도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받아들일 수 없죠. 그죠? 이럴 때는 다른 사람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계획부터 1년 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할 때예요. 지금 안 할 때. 이번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건 나오면 그대로 보시면 돼.
이미 지자체장이 이 사업 옆에서 공공사업을 하고 있대. 공공세례 사업을 하고 있대요. 이미 지자체가. 그러면은 여기서 환지 방식이지만 이 지자체를 그대로 시행자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미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그죠?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지자체를 지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일반 도용에 대한 또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지자체 대시에 동의한대.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아까 일반 동의 3분의 2, 2분의 1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요건 예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동의다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우리 조합 만들 때 동의요건이 유명한데, 조합 만들 때 설립인가 동의요건이 유명한데, 그게 일반 동의예요. 이 동의가 조합의 설립 동의요건으로서 유명한 겁니다. 많이 나왔던 숫자지, 그래서 조합에서. 그런데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나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조합이 더 이상적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단체가 아니잖아. 조합은 단체고. 그래서 조합이 더 이상적이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동의요건을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동의를 채우지 못해서 조합을 못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조합을 못 만드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래도 하고 싶다라면 지자체를 지정하더라도 하게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를 시킬 때 동의요건은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요건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지. 낮아야. 이거랑 같거나 그 이상이라면 조합 만들지 뭐하러 지자체 시킵니까? 여러분들이 환지에 스스로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이 조합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거든. 이게 안 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낮아야 돼. 여기는 반반 정도만, 면적 반, 총수 반, 반반 정도만 우리 지자체 시행에 동의해주면 그냥 지자체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이건 예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예외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1년 내 신청 안 할 때 혹시 나오면 그 정도 숫자죠.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를 보십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그러니까 아까 2번과 지금 3번의 시행자 변경 사유를 갖고 가끔 내는데 조합은 뭐 매번 내는 것이고, 자 3번의 시행자 변경 사유는 지금까지는 새로 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유였거든요. 처음. 그런데 이거는 시행자 변경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못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할 때 바꾸는. 그래서 지정권자는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어느 때만 변경할 수 있느냐? 1번 숫자와 4번 숫자 정도지 2번, 3번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숫자 문제는 공부에서 좀 덜 낸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내면 이건 숫자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건 뻔하기 때문에. 자, 1번의 도시발 사업에 대한 실식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자, 여기서 실식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실식의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업시행권을 땄으니까 그 전에 시행자가 있으니까 사업시행권 땄지. 자, 사업시행권 따고 나면 바로 공사 착수 들어가라 그랬죠? 요거 세운 다음에 착수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다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보면 인가 받은 후에 착수 들어가야 되는데 2년 내에 착수하라. 2년 내에 착수를 안 할 것 같으면 착수를 안 하니까 왜 착수 안 하느냐?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내 착수. 그 다음에 2번 뻔한 거 보시면은 행정처분에 따라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 인가가 취소가 됐다면 시행자로 지정받았는데 지정이 취소가 됐어. 그럼 그 사람 못하죠? 실식의 인가 취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권 잃었으니까 다른 사람 바꿀 수 있다. 뻔합니다. 이거는. 또 3번에 시행자가 있는데 이 시행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대요. 그 사람이 부도 파산 났는데 왜 그 사람을 고집합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건 뻔하잖아. 자, 숫자 중에 하나 4번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 이미 토지소유나 조합이 민간인 시행자는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을 때야. 된 상태에서. 구역고시일로부터 도시개발구역고시일로부터 1년이죠. 1년 내에 실시객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구역고시일로부터 실시객 인가 신청이 1년 내 없을 때 1년 내. 지금 파란색으로 한 게 지금 제가 시행자 변경 사유를 지금 그려놨잖아. 그러면 요게 좀 특이하죠, 그죠? 똑같이 구역고시일로부터
인가 신청이 3년 내에 없을 때, 1년 내에 없을 때 이거부터 구별하시고, 긴 3년 내에 없을 때라면 아까 배웠던 구역이 해제되는 엄청난 사유였고, 1년 내에 없을 정도라면 구역은 살아있는데 시행자만 바꿀 수 있는 사유로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당연히 구역이 해제되는 게 더 엄청난 사유죠. 그러니까 좀 더 긴 시간을 줘야지. 똑같은 구역 고실로부터 시기의 인가신청이 나오더라도 긴 3년 내에 없을 정도로 구역이 해제되는 무시무시한 사유고 1년 내에 없을 정도라면은 시행자만 바꿀 수 있는 사유라는 거.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실시의 인가를 받은 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2년 내에 안 할 테고, 이것이 앞에 두 가지 아까 1년 내에 신청하라는 것과 포함해서 이 둘 중에 가끔 나오는 건데, 이거는 도시개발조합은 매번 나온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건데, 이걸 낸다면 이 숫자 정도라고.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아까 예의적 환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 시행자 지정 신청이든 실시의 인가 신청이든 이 두 사유에서는 신청과 관련된 것은 1년이고 착수랑 관련된 것만 2년인데,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그림에다 해서. 어차피 지금 외울 수는 없다고 보고, 외운다 해도 금방 까먹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들어두셨다가 막판에 시험 보기 전까지만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별로 부담 안 갖고 지금 숫자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외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당장 뭐 외우려고 하는 거야? 아유, 그렇게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아요. 그건 학대야, 학대. 이런 내용, 틀 잘 보시면 돼. 그리고 지금 저 그림도 열심히 그리려고 따라오시는, 열심히 그리세요. 제대로 뭐 어지러울지 몰라도. 자, 일단 쉬세요.